사전 투표율이 20%를 넘겨 역대 재보선 중 가장 높았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사전 투표율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네, 사전 투표율이 예상보다는 높았습니다. 20.54%로 역대 그 재보선 사전 투표율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2014년에 이제 10월 달에 19.04%가 기존 최고치였는데 지난 2018년 일반 선거라고 할 수 있겠죠. 6.13 지방선거에서 20.14%였는데 0.4%포인트 높은 수치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 그러니까 그간의 진보 진영에서 좀 그 유리했던 2017년, 2018년, 2020년 선거를 민주당이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사전 투표를 많이 하는 20, 30, 40 계층이 좀 젊은 계층인데 이 계층들이 최근 들어서는 40대를 제외하고는 30대도 국민의힘 후보가 좀 앞서고 있고 20대 같은 경우는 30, 40대보다 더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 또 박형준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 뭐 이런 경향 때문에 사전 투표가 높았다고 해도 반드시 민주당에만 유리한 뭐 측면이 있는 건 아니다. 과거랑은 좀 다를 것이다 이 네네, 말씀이시죠? 그런 전망들이 지금 엇갈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 측은 뭐 각 당은 저마다 자기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뭐 선거 전에 맞는데 그렇죠. 사전 투표율을 전통적 방식에 의지해서 해석한 거죠? 민주당의 지금 해석은? 그렇죠. 뭐 그렇게 또 해석을 하고 또 집토끼층을 또 독려해야 이제 본투표에도 또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캠페인 차원에서 각 당이 아전인수격 해석을 예전에도 그래왔었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 전통 강세 지역에서 투표율이 낮았다. 이건 팩트로 나타난 거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뭐 가령 뭐 이제 송파구, 서대문구, 동작구 그리고 이제 종로구 이런 지역들은 투표율이 높았는데 이게 이제 2020년 총선 때도 사실 높았던 지역입니다. 뭐 종로, 동작 이런 지역구들은 1, 2위 지역구들이었는데 이번에도 1, 2위로 나타났고요. 다만 하위권으로 나왔던 그런 지역들이 민주당 강세 지역들. 근데 사실 서울에서 강남 뭐 3구, 4구 뭐 이런 지역들을 빼고는 다들 뭐 지난 총선 때는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었었죠. 그래서 그렇죠. 이 뭐 지역 정보만 가지고는 뭐 어느 진영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연령대별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선관위가 연령대별 정보를 초기에는 공개하다가 이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령대별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뭐 쉽게 어느 정당에 유리하다 이건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전에까지 여론조사를 보면요. 젊은 층들도 상당 부분 지금 야당을 지지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여론조사는. 그게 그럼 연령층이 나와도 예측은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제 어느 연령층이 사전 투표에 이제 많이 투표했는지 일단 민주당에서는 일단 3, 40대가 투표를 많이 해야 되고요. 또 20대도 나머지 50대, 60대 이상 연령대보다는 그래도 박영선 후보의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젊은 층이 어느 정도 투표했느냐를 두고 이제 본투표 과정, 그러니까 금토 사전 투표가 있었으니까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캠페인에도 사실 연령 정보가 있었다면 취약 지역이라든지 취약 계층을 이제 타겟팅으로 해서 캠페인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조금 막연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전 투표율은 뭐 연령별 특징이 좀 있습니까? 사전 투표율의 경우에? 여론조사를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D-6 때 했던 것들을 보면은 대략 40대, 30대층이 사전 투표율이 의향이 높고요. 실제 지난 총선 때도 그랬었습니다. 물론 이제 60대 이상도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상대적으로 이 샐러리맨들 특히 이번 이제 본선 내일 본선인데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또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젊은 층에서 좀 높고요. 뭐 그랬기 때문에 이제 지난 3번의 선거에서 민주당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었던 거죠. 네, 이번에는 양상이 다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계층별 특히 이제 20대가 과거는 40대를 스윙 보터라고 했는데 20대가 전체 유권자들의 표심과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중도층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의 표심의 향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양 후보들이 굉장히 그쪽에 좀 집중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투표율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번에? 내일 투표율은 어떻게 보세요? 지난 2020년 총선이 본투표가 만약에 1위였으면 사전 투표가 1위였으면 본투표가 한 1.5배 됐었고요. 2018년이 본투표가 1위였으면
사전 투표가 1이었으면 본 투표가 2였습니다. 20대 예. 2였는데 뭐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본다면 이번에 54%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2020년 기준으로 하면은 대략 54.2%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내일 한 34%가 한다는 얘기고요. 예. 2018년 기준으로 한다면 총 투표율이 대략 한 61% 가까이 예상이 되는데요. 예. 그렇다면 내일 40%가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 2020년 선거랑 좀 가까운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한 50% 초중반, 네. 대략 한 54% 안팎 이렇게 나오지 예.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각 당은 뭐 이 투표율 자체도 자기 당 유리하게 해석할 테지만요. 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투표율과 여야의 지지 어느 쪽이 어떻게 유리한가요? 일단은 오세훈 후보나 박형준 후보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예. 앞서는 후보 입장에서는 고정 지지층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중도층도 그들 후보들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일단 앞서간 후보는 유리하게 이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전망들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열세 후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격차가 좀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중도층보다는 각자의 이제 집토끼층이 집중적으로 투표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지티브한 캠페인보다는 네거티브한 캠페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예. 민주당 지지층은 어느 정도 이제 표심을 결정을 했지만 중도층이라든지 아니면 오세훈 후보나 박형준 후보의 소극적인 지지층을 투표장에 못 가도록 하는 예. 그런 네거티브 캠페인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먹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거티브가 강해지면 투표를 특정 계층의 투표를 안 하게 그렇죠. 만드나요? 이제 이게? 상대 후보의 소극적인 지지층을 투표장에 안 가도록 하는 예.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충분히 이제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당의 지지층마저도 정치 혐오증을 유발시켜가지고 예. 같이 떨어뜨릴 수 있는 또 위험성도 이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전략을 근데 일반적으로는 네거티브 전략이란 거는 자기 당의 자기 지지자들은 나오고 네. 상대방의 소극적 지지자들은 투표장에 안 나오고 이런 효과를 그런 기대하는 거군요. 효과를 이제 노리고 예. 이제 구사하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공표 가능한 마지막 여론조사 보면 격차가 약간 더 벌어진 걸로 나왔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예.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도 예.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박영순 후보 개인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여러 가지 부동산 예. 관련된 뭐 불미스러운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연이어서 터졌기 때문에 좀 회복하기 어려운 그래서 좀 지지율이 격차가 유지되거나 약간 벌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그게 마지막까지 나타났었습니다. 추세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기대하고 있는 게 샤이 진보층, 샤이 네. 여당 지지자들 어떻게 네. 보세요?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이제 원래 매 선거 때마다 네. 샤이 열세 후보의 표심은 대략 한 5%포인트 안팎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그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열세 후보의 경우에는 여론사에 충분히 다 안 잡히는 경향성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 주변에 지인들과 이제 같이 있다가 전화를 갑자기 받게 되고 열세 후보를 지지한다고 얘기하기가 조금 불편한 경우에는 이 부동층으로 잡혀 있거나 예. 아니면 전화 자체를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인데 지금 대략 서울, 부산 두 후보가 민주당 후보들이 한 15 내지 20%포인트 지금 열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 그 중에서 한 5%포인트 정도는 감춰져 있다라고 본다면 주호영 국민의힘 이제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한 15%포인트 정도는 이기지 않겠느냐라는 예. 전망을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예.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과거 선거 중에서 여론조사랑은 좀 전혀 상반되는 결과들이 이게 나타나는 오세훈 전례들이- 과거 한명숙 네, 서울시장 선거가 예. 2010년에 그랬고요. 예. 또 2016년 총선 이제 결과가 정세균 후보한테 예. 많이 앞서고 있다가 역전당하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유선 전화 중심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커버리지 에러라고요. 예. 포함 오차. 이 무선 전화를 사용하는 진보층을 충분히 잡아내지 못했다는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무선 전화를 2018년도부터 예. 선관위로부터 받아서 2통사, 3사 전화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커버리지 에러는 뭐 거의 사라졌다고 보면 되고요. 예. 문제는 블랙아웃 기간 6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그 사이에서 표심이 얼마나 변했느냐 이 부분들은 여론조사 기관들도 뭐 내부적으로 하는 조사 기관들도 있지만 예. 안 하는 기관들도 있어서 사실 표심을 쉽게 알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 블랙아웃 기간 동안의 어떤 여론의 추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뭐 그런 사례는 2011년 이제 강원도 선거가 예. 지금 여러 번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때 최문순 지사가 당선이 될 때 예. 엄경 이제 후보가
앞서고 있다가 이제 불법 콜센터 이제 사건 때문에 순간적으로 뒤집혀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건들의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이번 선거는 이제 그런 큰 사건은 없지 예. 않았습니까? 이제 어제 TV 토론 3차가 있었는데 그때도 뭐 한 방이 좀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유권자의 표심은 다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뭐 예. 이제 단언하긴 어려운데 일단 큰 한 방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만큼의 충격파, 뭐 출렁임 이런 부분은 좀 기대하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여론조사 기관 입장에서 블랙아웃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나요? 아니면은 그게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근데 이제 뭐 예.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예.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 측면, 긍정적이고 어떤 부분이 그 부정적인가요? 여론조사에 너무 몰입이 돼서 네. 이제 주권자의 스스로의 표심을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휩쓸려가는 예, 뭐 예. 그런 경향성은 이제 막을 수가 있는데 그 블랙아웃 기간 때는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이제 뭐 예. 그 SNS를 통해서 실제와 다른 이제 뭐 최근에도 이제 특정 정당에서 그런 문자 예. 메시지가 오가고 선관위에서 또 이제 조사를 하겠다고 뭐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처럼 하루 이틀 있거나 아니면 예. 아예 없애는 것이 좋겠다. 근데 국회에서 이게 법이 바뀌려면 현역 의원들이 바꿔줘야 예. 되는데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블랙아웃 기간이 지금처럼 있는 게 낫기 때문에 왜 쉽게 그렇습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앞서가는 후보들이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많고요. 신인들 입장에서는 여론조사하면 조금 뒤처지는 상황인데 예. 보통은 앞서가다가 끝나는 이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뜻 잘 이해를 못했는데 앞서가는 쪽이 네. 유리하니까 현역 그렇죠. 의원이 유리하고 네. 이 앞서가는 쪽이 블랙아웃이 있으면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이제 건가요? 신인 뭐 제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에 예. 출마하면 신인 입장에서 제 이름이 많이 안 알려져 있기 예. 때문에 열세 후보 입장에서 출발을 하는데 예. 사실 선거 운동 기간이 부족하면은 진채 그냥 블랙아웃 기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 국회의원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이름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좀 앞선 채 블랙아웃 기간을 맞고 그래서 그게 좀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 거죠. 현역 의원이나 조금 앞서가는 후보는 그러니까 유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유리하다 그렇죠. 뭐 이 얘기가 네,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예. 그러면 지금 그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그랬는데 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거의 사례를 여당 입장에서는 과거의 사례를 네. 들면서 이번에도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 조사는 과거와는 그렇게 큰 편차는 안 나타날 것이다. 뭐 여론조사 기관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그렇게 네.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제 뭐 하나의 차원은 아까 말씀드린 무선전화. 커버리지제로 예. 포함 오차. 근데 지금 매체와 관련된 이 포함 오차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예. 오히려 뭐 알뜰폰 사용자들이나 070 유선전화 사용자들이 좀 감춰져 있는데 이분들은 뭐 비슷하게 그 진보 보수가 상쇄되는 측면이 예. 있고요. 그다음에 블랙아웃 기간 동안의 이슈의 변화인데 이슈의 변화가 이번 선거에서는 크지 않았다. 지난 예. 총선 때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일부 국회의원들의 막말, 그래서 예. 미래통합당 내부에 한 몇 분이 계셨었죠. 예. 그래서 사전 투표하는 할 때 민주당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선거 때랑은 조금 온도 차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난 금토일하고 지금 상황이 그다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뭐 그거는 이제 간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정당 지지도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블랙아웃 기간에도 이제 발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흐름이 크게 지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사실 긍정평가는 박영선 후보, 부정평가는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과 계속 연동을 했기 때문에 예. 유추해서 보자면 크게 변동이 유추는 없다. 가능하다 이 네, 말씀이시죠?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서 예. 지난 총선과는 조금 사전투표, 본투표의 온도차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어떻습니까? 내곡동은 지금까지 어떤 공표할 때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큰 이슈가 어떤 큰 네.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론조사. 이제 인물 구도, 예. 정책 이걸 선거 3대 요소라고 하는데 인물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계속 오세훈 후보, 박형준 후보의 개인 도덕성을 공격하고는 있습니다만 구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긍부정 평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선거의 성격이 여당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 예. 근데 지난 총선은 야당 심판의 성격이 좀 있었고 예. 이번은 여당 심판의 성격이 대략 한 50에서 60% 나오고 있거든요. 예. 딱 그만큼 지금 오세훈, 박형준 후보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쉽게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물보다는 구도라든지 뭐 정책도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예. 못하고 있는 부분.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집권 4년 차의 중간 평가적인 성격. 사실
그 전에 선거들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중간평가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는 없었고요.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중간평가적인 성격의 선거이기 때문에 개인 후보들의 뭐 내곡동, LCT 이건 크게 영향을 지금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인물보다는 구도다. 그 설명을 들으니까 네. 분명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해석하면 TV 토론도 역시 인물 대결이다 보니까 별 영향을 못 미쳤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더욱이 주요 뭐 이슈가 뭐 내곡동이라든지 LCT에 집중이 됐었기 예. 때문에 근데 국민들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내곡동이라든지 LCT가 서울, 부산 시민들한테 뭐 5번째, 6번째밖에 안 되는 예. 이슈였었어요. 주요 이슈는 부동산과 LCT, 예. LH 문제였었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한 50%, 60% 정도 가까이 됐었고요. 예. 뭐 지역 경제 활성화, 뭐 가덕도 같은 경우도 큰 뭐 부산 시민들의 관심사항이 아니었었기 예.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이 좀 어려운 선거를 치렀던 것 같습니다. 예, 가덕도 경우에는 여가 되건 야가 되건 진행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믿음 때문에 그 영향을 못 미쳤겠죠. 일종의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막판에 부산 의원들이 또 나서서 같이 예. 동조를 해서 찬성을 했기 때문에 예. 일종의 물타기가 이제 된 듯 이제 보이는 것처럼 이제 부산 시민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예. 부산이 서울보다 사전 투표가 낮은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제 본투표 2018년 지방선거 때도 본투표가 전체가 60점이었는데 서울이 59.9고 부산이 58.8이었습니다. 예. 서울보다는 1%포인트 낮았고요. 이번 사전투표도 약간 부산이 낮았는데 아까 이제 서울 기준에서 본투표까지 합쳐서 한 54, 5%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은 그보다 한 1, 2% 낮은 투표율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투표율이 낮다는 것이 어떤 지금 선거 구도랑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 그 지지율 격차가 마지막에 발표된 게 이렇게 크지 않았다면 예. 박빙이었다면 투표율이 한 60%도 넘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전 투표율이 20%라면 사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예. 근데 저희 여론사 전문가들이 봤을 때 워낙 격차가 크기 때문에 예. 그 정도의 상승 동력은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예. 지난번 총선 때처럼 사전 투표 대비 전체 투표율 비율이 한 40%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예. 근데 서울과 부산의 어떤 투표율 차이가 나타나는 건 유권자들의 어떤 다른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격차 차이가 더 큰 것 때문인 것도 아닌 것 이제 같고. 부산은 그래도 이제 영남권이기 때문에 예. 그 TK 다음으로 국민의힘 지지세가 높은 지역이고요. 예.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박빙 선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 2%포인트 차이는 뭐 그다지 큰 이제 차이는 아니라고 이제 보입니다. 그 블랙아웃 아까 말씀 여쭤봤었는데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 법적으로야 이제 따져봐야겠지만 일상적으로 여론조사 전문가들 보시 어떻습니까? 블랙아웃 기간에 우리가 사실 뭐 사전 투표를 이겼다든가 이런 발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법적인 해석은 뭐 자세히 또 다시 근데 이제 따져봐야겠지만. 각 당에서 나오는 예. 메시지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맞는 메시지들이 있고요. 한 절반 정도는 좀 거품이 껴 있는 예. 그래서 자당 지지층을 좀 결집시키려고 하는 예.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사실 이제 밴드웨건 효과의 이제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밴드웨건 효과 다음에 이제 반대말이 언더독 효과잖아요. 예. 그래서 뭐 오세훈 후보도 사실 초반에는 뭐 2%, 3%포인트 박빙 승부가 될 것이다. 계속 얘기를 했었고 김종인 위원장도 처음에는 5%포인트 얘기했었거든요. 예. 그만큼 선거라는 것이 이제 정치인이 생무제한 이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작용과 반작용은 물리학 용어지만 사실 선거 때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예.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발표가 되면 또 다른 식으로 저렇게 반응이 오기도 하기 예. 때문에 사실 오세훈 후보는 또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율 간에 어떤 굉장히 큰 격차가 있었을 때에 여러 번 주인공이 됐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는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로우키로 지금 계속 캠페인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여쭤보고 네. 끝내겠습니다. 그 지금 만약 여론조사대로 벌어져 있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옛날 같으면 그래 박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엔 15% 이상의 차이 날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어떤 전략인가요? 왜 그런가요? 그게 이제 과거 같으면 언더독 많이 효과. 이기고 있어도 네. 자당 어떤 지지층이 나오지 않을까 봐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네. 발표하는 게 보통인데 이번엔 뭐 꽤 벌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야당에서도. 그건 어때요? 사전 투표와 본 투표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사전 예. 투표 때는 이제 고정 지지층을 유인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예. 본 투표 때는 사실 집토끼보다는 산토끼, 그러니까 중도층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수층까지 유입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낮은 자세로 예. 언더독 효과의 측면에서 캠페인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오늘부터
선거운동기가 남은 시간에는 야당의 경우도 좀 뭐 위기감을 좀 얘기하겠네요. 그럼요. 이제 말 전략상. 조심해야 되고요. 예. 낮은 자세로 계속 표를 한 표라도 더 달라고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당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딱 붙지 않더라도 붙어 간다고 얘기를 해야지 자당 지지층, 집도끼들이 그렇죠. 올 테니까 굉장히 박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투표 직전에는 여고, 야구 다 박빙이라는 얘기를 하겠군요.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도 뭐 아.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2010년 지방선거 때 오세훈 한명숙 두 후보가 0.6%포인트 갈렸을 때 예. 사실 한명숙 후보가 지금처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당시에 206만 표, 그러니까 46%대를 득표했었어요. 예. 굉장히 많이 득표했는데 지금 박영선 후보는 전 당 차원에서 대선 전초전으로 좀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뭐 바짝 추격하거나 역전의 가능성도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배제할 수는 없는 배제할 수는 것이죠. 없다. 네. 그러나 과거의 여론조사랑 달리 유무선 전화가 다 포함돼 있고 쉽게 그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네, 워낙 격차가 컸기 때문에 이제 예. 그렇게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마지막 네. 하나 질문을 더 드리면 그 유선무선의 오차도 있겠지만 너무 응답 거부가 많아가지고 이 여론조사가 안 맞는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정 방법을 완전히 찾으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뭐 대략 여론사 응답률이 지금 평균적으로 15% 정도 예. 나오고요. 지금 투표율은 대략 55% 정도 예상을 한다면 예. 그중에 40%의 갭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여론사 응답하지 않은 분들. 근데 이분들과 여론사 응답하는 분들이 지난 3번의 선거에 있어서 예. 크게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 전에 무선 전화를 이제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예. 좀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선관위 통해서 2통 3사에서 고르게 지금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좀 예. 유효한 선거 예측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